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모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타다와 택시의 갈등에 왜 소비자는 없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 혁신, 공유경제, 자율주행차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무작정 받아들이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사태를 지켜본 후에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지, 그걸 지금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달리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다른 모든 말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두 끝나버립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인가?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에 관한 것입니다. 생산성이 그 전과 달리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걸 혁명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1차, 2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혁명은 한 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자동차.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 기법을 동원해서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 그걸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기법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은 노동자에겐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드 공장에는 연간 14,000명이 필요했는데 지원자는 7만 명이었습니다. 그만두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니까요. 그걸 본 포드가 등장한 기법이 다시 돈입니다. 그때까지 12시간 일하고 2.54달러 줬던 시급을 8시간 일하고 5달러 주는 시급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축을 하고 차를 사고 다시 공장을 짓게 만들고 또 고용을 창출하게 만들고, 이때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대량 소비가 가능했고, 이때의 혁신은 분명히 생산성에 지금까지 그때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혁신입니다. 문제는 그때의 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20세기 말에 토요타가 새로운 혁신적인 생산 기법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1980년 기준으로 GM은 연간 500만 대 생산하는데 80만 명의 인원을 썼는데, 토요타는 400만 대를 생산하는데 7만 명을 해결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인건비가 무서운 줄 아실 겁니다. 이때의 혁신은, 생산성 혁신은 분명한데 고용 감축,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감축, 인원 감축. 그래서 토요타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되고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토요타는 인터브랜드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서 자동차 기업 중에서 맨 상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을 올리는 데는 위대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포드가 위대하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포드는 그걸 돈을 보고 했지,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노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포드는 1940년대 들어서야 노조를 인정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보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 그러는데, 오늘날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진 만큼 고용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도 고용 줄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지난주에도 다이물러가 전 세계 경영진만 해도 1,100명을 줄이겠다. 전체에서 10%를 줄이겠다. 현대자동차도 고용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을 찬양하면서 혁신 뒤에 있는 내용들은 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공유경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가 타다하고 택시인데, 택시하고 타다하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의 미디어들은, 저는 언론이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의 미디어들은 그 타다나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 사용자 입장은 전혀 도외시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킬까요? 그러니까 타다 입장만 또는 택시업계 입장만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하면 저도 카카오 택시를 가끔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면 5분 내에 옵니다. 역으로 제가 그걸 타다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타다 앱을 깔고 타다를 부르면 옵니다.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택시는
내가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택시가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그 택시가 갖는 보험에서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타다나 우리가 전에 봤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대인 보상 2단계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차주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경제라고 말을 하는데, 공유경제는 사회적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인데, 가운데 누가 끼어들어서 수수료를 따먹는다, 그것은 공유경제는 아니라는 게 이미 해외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공유경제에서 세계적으로 찬양을 받고 있는 우버라든가 중국의 디디추싱, 리프트, 그랩,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혁신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버는요, 지난 3년 동안에 적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적자를 계산했더니 하루에 100억 원씩 까먹는답니다. 근데 미국에는 돈 많은, 우리말로 우리가 그걸 TV에서 경쟁을 많이 쓰되 유동성이 풍부하다, 돈 많은 투자자들이 많아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혁신 기업들 투자하고, 그 투자하는 것들을 우버는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해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 까먹고 있는. 그래서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버를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내지 못하면서 투자만 계속 받는. 그래서 우버가 사업성이 안 되니까 기존 그들이 했던 것을 바꿔서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버가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우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거기로 인해서 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면은, 운전자 없이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엄청 비싸지만은, 자율주행차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버는 수익을 낼 수 없다. 그 자율주행차에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계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버라고 그러면, 리프트라고 그러면, 혁신기회라고 그러면, 유니크라고 그러면 무작정 그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최저임금 이야기 나왔을 때 모든 미디어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손을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받는 그 사람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있는 거죠. 양쪽을 다 봐야죠. 기업도 봐야 되고, 그 사용자, 이 소비자들도 봐야 되고, 노동자들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다나 우버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미래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지금 미사역을 쓰고 있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별로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불러서 하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택시로 부르느냐, 또 카카오로 부르느냐, 타다로 부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뿐입니다. 문제는 우버는 그나마 미국에서 그 손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손해 정도에 따라서 최대 11억 원까지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디디추싱이 세계에서 그 크루, 우리가 말하는 그 고용자 가장 많은 회사가 중국 회사인데, 디디추싱은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서 디디추싱 운전자가 탑승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유기하는 사건이 몇 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죠. 미국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소송하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버라고 하는 이런 그 기업체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 타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을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우버가 혁신이 아니라고 이미 나 있고, 또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버이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장해주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유경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동차 수요가 줄고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이다.
자, 지난 7년 동안에 우버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도시는 교통체증 빈도 정도가 25%였던 것이 지금 66%로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혼잡 통행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에서는 자동차의 구매 빈도가 실제 인구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그걸로 영업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버를 처음 이야기할 때 일반 회사원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내 차를 가지고 잠깐 이동시켜주고 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의 우버 종사자는 통계에 의하면 4분의 3%가 이민자들입니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서 싼 차를 중고차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버랜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버 종사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이 고용착취,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던 내용은 혁신은 필요한데 무엇을 위한 혁신이냐죠. 누구를 위한 혁신이냐죠.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유니콘, 혁신, 4차 산업革命 이 말로 다 덮고 넘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로봇이 다 생산하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로봇이 생산된 것만큼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로봇세도 나오고 기본소득도 나오고 한데 과연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그렇다고 또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도 없고 그게 전혀 올바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토의를 해야죠. 그걸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자도 기업가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뭘 이야기하면 규제 완화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규제 완화가 좋을까요?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유럽을 가보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용자를 위해서요. 소비자를 위해서요. 우리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 공유경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들어가죠. 자율주행차도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실제 자율주행차도 구글의 CEO가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안 올 수도 있다. 간단하게 이 자율주행차 앞에 카메라에 눈이 내려서 눈 덩치가 크면 그걸 장애물로 인해서 차는 서버립니다. 그걸 패턴 인식으로 해서 인식을 시켜서 계속해서 그걸 학습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 하고 있지만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인공지능의 블랙박스화 현상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둘 때 이세돌이가 지금까지 없었던 수를 갑자기 두니까 알파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졌죠. 그걸 컴퓨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블랙박스화 현상이랍니다. 그걸 지금도 모른답니다. 자율주행은요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조종시간 중에 운행시간 중에 3%만 아니 3분 정도만 조종관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그 자율주행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가 아니라 레벨 4까지 내가 전혀 운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많지만은 그 책임을 운전자가 차주가 지는 그런 개념의 자율주행차가 오는 건 맞다. 그래서 학자들이 특히 로봇공학자는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완전 자율주행차는 21세기 내에는 못 올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죠. 저도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새 차가 나오면 그 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20세기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프리, 운전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달리는 것. 근데 21세기 등장할 때는 안전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의 95%는 운전자 부주의다. 운전자 부주의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적 장비, 새로운 기능을 동원한다. 이걸 인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이 넘쳐 흐르지만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그런 식의 그런 논리는 결코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학자들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뭐고 고위경제가 뭐고 혁신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는 거기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로터스 최영석이었습니다.